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미크론은 과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외 일부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어떻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세지만 독성은 떨어질 수가 있어서 독감이나 감기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주장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이 낙관론에 대한 경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이 비교적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고 있는 건 젊은 층 감염이 높아서고요. 또 고령층에서 감염이 확산이 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과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12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썬팅할 땐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불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달릴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알았어 DDF 알았어 정금은 알았어 DD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세라젠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젠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식물성 오메가3는 단연코, 파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2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소비자의 날을 맞아서 소비자의 권리와 또 새로운 소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경북 소비자행복센터 강수현 센터장 연결을 해보고요. 또 끝으로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어집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교수님 연결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개편을 사실상 마무리를 지었는데 악재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민주당 인재영입 1호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 사생활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유튜브에 시작을 해서 언론까지 보도가 됐고요. 혼외자 관련된 논란이었고 조동현 교수가 이제 본인의 SNS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네. 최종적으로 당에서도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그리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많고요. 네.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됐다고 봐요.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도 본인의 SNS에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조동현 그렇죠. 교수도. 네.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움이 있고 그렇지만 이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에선 처음 이 논란이 됐을 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또 예. 이틀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주말쯤에 직접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고 그때 판단을 하겠다. 그럼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오늘 결국 수용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민주당에서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이게 아주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혼한 거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이제 혼외자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사실 이제 아마 확인하면서 본인이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불거질 거라고 아마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뭐 누가 제보를 했는지 그건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올 거라고는 아마 본인도 조 교수께서도 모르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내밀한 부분이고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거져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표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조 교수라는 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그냥 평범하게 사셨다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막 온 국민이 알 정도로 본인의 이런 사생활의 부분이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꼭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튜브나 언론에서 그 자녀들의 이름, 뭐 생년, 언제 태어나고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는 건 너무 이건 잔인한 겁니다. 그거는 윤리에도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조 교수 개인 그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송 대표 입장에서는 좀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바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선대 입장에서는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본인도 더 이상 상처받는 것에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본인한테는 아픔이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이들까지 너무 실명이 다 공개되고 네. 너무 비판이 계속되고 비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 조국 사태 사과를 두고서도 이 민주당 내에서도 말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제 어제인가요? 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방송기자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질문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질문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억울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검찰의 과도한 수사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력 집단, 이 집단들이 누리고 있는 특혜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 거 분명하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공직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후보로 나왔었고 또 공직자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과도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비판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 이제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저는 약간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조국 전 장관 사태가 계속 이슈가 되면 대선에서 불필요하게 이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점이 이재명 후보 측이나 선대위 측에는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고 또 하나는 명확한 것은 이런 겁니다. 특권층, 소위 기득권층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저는 조국 전 장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좀 권력층에 있거나 아니면 사회 상위 계급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게 좀 더 쉽게 이루어지는 조직 속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게 여야를 다 떠나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좌절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추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이 너무 표적으로 과도하게 조 전 장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맞느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잣대로 여야 정치인들 모두에게 들이대면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만 많은 사람이 그런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나 공직을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에도
국민의 질타가 있다면 그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도 지금 계속 워낙에 이슈들은 네. 터져나오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동현 조교수도 그렇고 조국 사태 사과를 두고서도 그렇고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을 추미애 전 장관은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지금 후보와 총장 때 얼마나 큰 갈등을 일으켰습니까? 네. 그 갈등의 주요 요인이 바로 조국 전 장관 사태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저는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우리 일반인들이 다 모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고 계실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 그 갈등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밝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분이 봤을 때 검찰의 과도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타겟이 돼서 검찰의 수사에 타겟이 돼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지 잘못한 게 없다고 보는 게 추 장관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입장을 저는 견제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관점보다는 큰 넓은 관점에서 국민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는 관점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건 약간의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큰 틀 안에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든지 강압적 수사라든지 표적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모두가 공감하고 이재명 후보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윤석열 후보를 계속 공격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대선 과정에서 큰 이슈가 돼서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해보면요. 이중성 대표가 계속 잠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만나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준석 대표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잠시 후에 7시에 울산에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만나는 것도 사실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중요한 건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제 오늘 인터뷰 쭉 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패싱 문제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권성동 사무총장으로 바꿨잖아요. 윤석열 후보 측근인. 그리고 나서 본인한테 보고 올라온 게 한 건밖에 없다고. 당무를 한 게 한 건이다. 그 말은 결국 당무에서 본인이 배제됐다는 걸 이제 시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대표를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고 패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강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홍보 미디어 본부장인가요? 그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참석한 회의에서 측근이나 윤핵관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 이건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잖아요. 네. 그럼 본부장 맡은 게 결국 돈 빼돌리려고 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물론 이준석 대표 말이니까 또 상대방의 말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 말을 한 걸 보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저는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건은 결국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발언했던 사람 인사조치하고 본인이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고 당무에서 일할 수 당무가 거부한 게 아니고 당무를 한 게 없다. 패싱하는 거 안 되게 해라.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조치 그리고 본인이 당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보장? 이런 부분들을 윤 후보가 해줄 거냐. 네.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게 합의가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돌아올 것이고 그게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갈등이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흘째 당무를 거부하면서 부산, 순천, 여수 이렇게 지방을 떠돌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당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얻지 않고 명분 없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겠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백기 들고 두 손 들고 그냥 들어왔다. 네. 그 자체가 또 본인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정치인으로서.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뭔가를 양보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정치는 명분인데 네. 들어올 수 있는 명분과 무슨 이유를 줘야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백기투항해라. 그냥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얘기한다고 하면 또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들어오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만나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만나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좀 먼저 이야기를 꺼낼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야지 갈등이 봉합이 될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요구 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해야 돼요. 네. 뭐 최소한의 수용이라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 발언했던 사람, 그 사람 인사조치를 해야 되죠. 누가 됐든. 네. 그게 최소한의 저는 조건이라고 봐요. 뭐 이제 당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문제는 차후에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본인한테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인사조치하는 것이 최소한의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는 그걸 안 하면 아예 저는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가 있고 나면 이준석 대표도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돌려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후에 뭐 제가 볼 때는 그 윤 후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결정은 윤 후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근데 한 가지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그걸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없으면 윤 후보는 선거에서 불리해요. 네. 그럼 본인의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해서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래든 아니면 뭐 원하는 걸 주든 어떻게 해서든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결정권이 있지만 그 결정권을 일정 부분 양보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결실을 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윤석열 후보가 어제 홍준표 의원하고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네. 홍준표 의원은 좀 유화적인 태도로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홍준표 의원이 애매하게 대답한 걸로 보여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남도 모 언론의 보도를 보면 네. 본인이 뭐 다른 검찰 관계자를 만나고 있는데 와서 같이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이준석 대표 가서 만나라. 네.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데려와라.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와 관계를 회복하고 데려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고 네네. 이수정 교수 문제 네. 해결해라. 세 번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면 안 된다. 네. 이런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만남 하나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 후보 지금 전 대표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이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이제 내걸었다면 과연 윤석열 후보가 그 세 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최소한 이수정 교수 거취 문제는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임명을 했잖아요. 그걸 네. 바꿀 수는 없어요. 두 번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 못 들어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물론 안 들어왔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홍준표 만약에 전 대표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윤 후보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완전히 유화적으로 바뀐 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을 예. 걸었으니까요. 예. 하나만 더 짚어보면 윤석열 후보가 어제 오전에 경기도 안양 도로포장공사 사망 사고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예. 한 이야기가 또 구설에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거기 간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윤 후보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 간 이유가 뭡니까? 주 52시간 얘기하고 52시간 철폐하겠다. 최저시급 철폐하겠다. 그런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또 비판을 받았습니까? 아니 최저임금은요. 그리고 그건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그거를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그걸 철폐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노동계에서 얼마나 반발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거 무마하려고 결국은 그 사고 난 현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노동자 입장에서 말하고 노동자 입장에서 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발언 내용이 뭐였냐? 그 사고가 롤러라고 하는 중장비가 이게 잘못 작동이 돼가지고 3분이나 사망하는 사건이었어요. 노동자들이. 네. 그런데 그 원인을 그 롤러 운전하신 중장비 기사가 브레이크 제대로 안 해놓고 기어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자, 노동 현장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면 물론 그분이 책임이 없다고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작업을 했던 그 회사가 법을 안 지켰어요. 그 법이 뭐냐면 신호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장비가 작동을 하고 롤러하는 중장비가 작동할 때는 그 앞에서 신호수가 멈춰, 내려, 이걸 신호하고 보여주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내해주는 신호수가 반드시 있다는데 그거 없었어요. 그럼 이건 구조적 문제예요. 그럼 현장에서 일을 하는 회사가
그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인 것들을 다 마련하지 않고 해서 이런 사고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럼 그런 부분 왜 지적을 안 하냐고요. 이걸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대체? 항상 지난번에도 52시간 것도 그렇고 최저시급도 그렇고 항상 사용자 측 입장만 얘기해요. 노동자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그거 해명하러 간 자리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연일 이 말 실수 때문에 구설에 오르고 있어서요.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성공적인 귀농을 꿈꾸시나요? 영천에는 귀농하기 전 1년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영천시 재료용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주택부터 텃밭, 그리고 농업교육까지 원스톱 교육시설. 실패 없는 귀농, 영천입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날인데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소비자의 권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소비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오늘 이 소비자의 날의 의미를 다시 찾아볼까 합니다. 경북 소비자행복센터 강수현 센터장 연결합니다. 강수현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경북 소비자행복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는 그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3년 개소해서 경북도청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상담 및 피해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각종 조사, 연구, 그리고 시험 검사 결과 등의 객관적 정보를 인터넷이나 간행물, 보도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소비자 전담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센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만나보실 것 같은데 또 오늘이 소비자의 날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날이 무슨 날인지 이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의미를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소비자의 날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 달력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그 소비자의 날의 의미는 또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이제 신장시키고 또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12월 3일입니다. 네.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자 이제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에서 이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서 매년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소비자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1997년 5월 9일로 이때부터 기획재정부의 후원으로 소비자의 날 행사가 열리고 또 소비자 단체들은 또 소비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토론회 및 또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단체, 소비자의 날,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사실 모두가 소비자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맞습니다.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이 권리를 구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아서요. 소비자 상담 민원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상담, 어떤 민원 제기가 가장 많은가요? 네, 소비자 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 번호인 1372번으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 연결로 이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또 상담 정보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담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 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소비자 상담센터는 1372번으로 그러니까 소비했을 때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2번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 1372 공통번호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비자단체에서 상담을 받고 있고요. 매년 70만 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 건수가 70만 9천 건 정도고요. 그중에 경북 도민의 상담은 2만 2천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저번 달 한 달 동안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 건수가 4만 5천 건 정도인데 이 중에 경북 도민 상담 건수가 이제 1,490건 정도고요.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접수된 상담건 중에서 경북 도민의 다발 상담 품목이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와 이동 전화 서비스, 그리고 의류나 섬유 신변 용품 순이었고요. 전국 상담 건수에서 다발 품목을 확인했을 때도 1위가 여전히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2위가 이동 전화 서비스였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와 좀 맞물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더욱 늘면서 또 고수익 투자 정보 광고에 현혹이 돼서 또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유사 투자 자문이라는 것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 또는 방송통을 통해 주식 등 금융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보통 이런 서비스는 전화 권유나 통신 판매 등 비대면 계약이 또 주를 이루기 때문에 또 특별히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것들 요즘 정말 많더라고요. 뭐 유튜브 방송이나 광고 문자로 봐도 정말 고급 정보를 뭐 얼마 내면 매일 정보를 주겠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소비자 피해가 많았군요. 그리고 유형별로도 좀 분석한 게 있다고요? 네. 유형별로는 사실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이제 3,148건인데, 19년 대비해서는 좀 감소를 하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사실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 해지가 이제 쉽지 않고요. 그리고 계약 해지를 또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서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환급 거부 지연이 69.8%로 이제 차지를 하고, 그리고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나 됐습니다. 사실 수익률이 몇 프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렇게 미달하면 전액을 환급하겠다, 또는 선수익 후결제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고수익 투자 정보 광고로 인해서 서비스에 가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또 투자 손해가 발생해도 이용료는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계약이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쉽지만 네.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피해 상담 접수된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유사투자 자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위는 네. 이동전화 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피해가 많은 건가요? 네, 고령 소비자들이 사실 장기 할부 기간과 고가 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이동전화 판매 사업자의 설명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에 실제 계약 내용이 설명과 달라서 피해를 입는 사례입니다. 이동통신 판매 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 능력이 낮고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소비자에게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또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가족이 뒤늦게 인지를 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딘가 호소할 데가 없어서 경북 소비자 행복센터에 전화를 하는 건데 이 경북 소비자 행복센터에서는 그럼 어떤 도움들을 현재 주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사실 소비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소비자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기업과 또 1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시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3자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중재하거나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소비자 상담이 접수가 되면 먼저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 자료를 이제 검토하게 되고 관련 규정과 법령을 토대로 소비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요. 이후에 이제 자료 검토가 끝나면 이 사업자와 합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수리, 교환, 환급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또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자가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업자의 기만적 그런 판매 방식의 개선을 비롯해서 건전한 거래 방식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소비 방식에도 변화가 참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소비자들은 좀 어떤 점들을 주의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비대면 소비라는 것이 사실 이제 접촉하지 않고 연결하는 그런 디지털 기술을 의미하는 건데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채팅으로 또 대화를 나누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도 소비자들의 그런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또 언택트 기술은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또 비대면 판매 시스템인 또 키오스크 또 앱으로 미리 주문을 해서 줄을 서지 않아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렌 오더 등으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영화관이나 패스트푸드점, PC방, 각종 매표소, 커피 전문점 등에 도입된 이런 비대면 소비는 편리함과 또 비대면을 선호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변화된 또 소비 심리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총 거래액이 161조 1234억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8%나 이제 증가하였고요. 또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2021 소비생활 실태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디지털로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디지털 소비 시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많이 이용한 소비 유형으로는 인터넷 모바일 쇼핑이 65.8%, 또 TV 홈쇼핑 40.3%, SNS 플랫폼 쇼핑이 20.8% 순입니다. 특히 SNS 플랫폼 쇼핑 이용은 19년 조사 대비 20.8%로 이제 약 5배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삶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듯이 또 경상북도가 이제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조사 결과로 소비생활 중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이제 그 비대면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접한 비대면 서비스로 온라인 장보기가 42.2%를 차지해서 1위를 했고요. 2위는 39.2%로 배달앱 서비스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물론 이런 변화에는 반드시 꼭 맞춰가야 한 부담감보다는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또 생활에 조금씩 활용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는 우리 사회에 편리함을 주고는 있지만 또 전자통신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소비자 등에게는 또 불편함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또 비대면 거래 속에서 디지털 비숙련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더욱 노력해야겠기에 우리 도에서는 이런 계층들에게 디지털 소비 역량 강화 교육을 또 실시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소비하는 방식도 변화가 있지만 소비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에 뭐 착한 소비, 가치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소비의 행태가 이렇게 변하고 소비의 시각도 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현재 트렌드라 유행을 선도하는 또 핵심 소비층 MZ세대 같은 경우에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토대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그런 또 표방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한데요. 네. 이 가치 소비라는 것이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거나 또는 본인의 그 심리적 만족감이 큰 제품을 소비하고 또 그렇지 않은 소비는 절제하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가치 소비로는 신념을 의미하는 그런 미닝과 정체를 드러낸다는 뜻의 그런 커밍아웃이 결합된 신조어 미닝아웃이 있습니다. 네. 자신의 가치관과 또 정치적 그런 또 사회적 신념을 소비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비의 기준을 제품의 가성비가 아닌 가치와 의미에 두는 것이죠. 미닝아웃은 기업의 윤리나 사회적 책임은 물론이고 친환경, 공정무역 등을 실천하는지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이제 지향하게 됩니다. 비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은 또 불매 운동도 하고요. 가격이 좀 비싸지더라도 착한 기업이나 또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돈으로 혼쭐 낸다는 의미의 돈줄 내기도 미닝아웃의 한 예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소비로 인해서 개인들의 의사까지 반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소비의 방식 변화 또 소비로 인한 이런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변화 속에서 또 충분히 잘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북 소비자행복센터 강수현 센터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요, 지난 9월에 공모한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건데요. 이 누구나 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다를 목표로 나온 사업인데 일단 윤곽이 좀 결정이 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발표했던 것처럼 6,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LH공사, 주택공사에서 하는 곳이랑 인천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지 해서 총 5,913세대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누구나 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어느 정도 거주를 하면 그 이후에는 내 집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금 10%를 내고 10년 동안에 이제 월세 형태인데 그 월세 형태가 주변 시세 한 85에서 95% 이하의 가격으로 그 월세를 책정을 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리고 이제 살면서 이제 내는 그 돈들이나 그다음에 직업 재창출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뭐 최근에 뭐 아파트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공유 서비스까지도 좀 제공을 해줘서 내가 주거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것들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 가격이 올라서 나중에 살려고 할 때
있는데 오른 가격만큼 내가 분담이 자본이 안 돼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번엔 아예 가격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 이게 가장 큰 기본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집하고 임대주택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 다른 게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임대주택은 그 오른 가격만큼의 돈을 내야 되는데 누구나 집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일단 처음에 이제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이 장점인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임대주택 중에서도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 가격으로 내는 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누구나 집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집을 사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서 그만큼의 자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임대주택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분양 확정가를 댔었을 때 오른 가격만큼이 됐었다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내가 돈이 안 되면 포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누구나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같은 공유형 경제 형태를 띠다 보니까 이 오른 자산 가치만큼에 해당되는 것들을 분양을 받으시는 분한테 10년 뒤에 분양 받으시는 분한테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준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간과 기회를 좀 준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번에 보니까 누구나 집이 최초의 분양가가 낮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저도 만약에 내가 집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10년 동안 열심히 은행이나 국가한테서 갚아나가고 10년 뒤에 그냥 내 집이 됐으면 좋겠지. 매년 월세 10년 내다가 또 90%라는 자본금을 또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건 생활이 그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분양가로 책정된 금액이 주변 시세와 이제 계약금 10%의 월세 10년 기간 금액을 합하면 현재 있는 시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분양가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라는 의견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효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점을 봤을 때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당장의 목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10년 동안 거주 후에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이걸 인수 안 해도 되고 가격이 오르면 그때 사서 또 그만큼 올랐던 다른 집값만큼의 기대치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기회비용을 준다라는 걸 좀 더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대부분 도시근로자 기준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 기준 놓고 본다면 월세 내고 목돈을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유 경제를 해서 뭐 아이를 24시간 봐줄 수 있는 거를 아파트 단지에 만들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줘서 기존에 있던 임대주택과는 좀 차별화를 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이긴 한데 과연 이게 이제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한데 퇴근하고 나서 와서 경비를 선다거나 아이를 보는 알바를 한다거나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내용이냐? 좋은 그림 어떤 예상안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실효성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기업이 집에 좀 들어간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입지 조건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에 따라서도 인기가 갈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물론 이번에 발표한 지역이 인천 검단지구, 의양, 화성에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신도시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서울을 기준으로 출퇴근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그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강남에 인근되어 있는 분당의 집값이 가장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성남시도 분당이냐 아니면 구성남이냐에 따라 집값이 차이 나는 것처럼 같은 화성이라고 해도 동탄이냐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화성이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조건을 놓고 봤었을 때 메인 동탄이 아닌 그 밑에 있는 화성시고 인천 검단 핵심지구가 아닌 좀 외곽이다 보니까 실제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 청년층 입장에서는 출퇴근 비용,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그렇게 큰 메리트 있는 입지 조건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누구나 집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좋은 건 없을까요? 인기가 흥행에는 성공을 못할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당장의 그 공급이 최근 연도에 부족해서 집값들이 올랐던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큰 돈 마련하지 않고 입주해서 좀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이번에 발표된 지역이 이제 그 도시근로자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역세권 안에서 그 근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시도를 해서 좀 해보실 만한 그런 입지 조건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선은 당장에 한 가지 더 크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시려고 하는 것들이 우선은 내가 좀 10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건 좀 뜰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평상적으로 물가 수준 상승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논다면 내가 똑같은 아파트를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돈을 내고 사는 거고 나는 10년 뒤에 내는 건데 그만큼의 또 기회비용도 한번 가져볼 수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간다는 꿈은 한 번쯤은 꿔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누구나 집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집값 상승을 좀 잡는 데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매물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매도 보자 매수자가 더 우위 시장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거래량 요번에 이제 종부세 폭탄 얘기도 나왔던 것 중에 다주택자 중에서 강남하고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두 명밖에 없다더라 하는 것처럼 어떤 너무 좀 과장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값이 하락을 하거나 하려면은 가장 가격을 주도했던 서울이나 수도권의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지 지방 가격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도세 중과 뭐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지금 계속 실수요자들이 실제 내가 현금을 대출을 못 받고 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급매물들을 가지고 지금은 하락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제발 실수요자들한테 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장기 주택 마련을 위한 상품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서 이런 규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제발 집값을 좀 잡는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책은 시장과는 좀 다른 것들이 나와서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